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디자인 원리 중에서도 디자인 구성 요소와 디자인의 조형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쭉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나요? 디자인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었죠. 디자인이 왜 필요한가? 개인적인 목적을 보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풍요로운 사회,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디자인이 활용될 수가 있겠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익,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 디자인의 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지향하는 목표는 일단 디자인 행위라는 그 디자인 집단 단위에서 봤을 때는 표현력과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공동목표, 디자인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생각해 봤을 때는 기능과 아름다움의 조화가 바로 디자인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최종적인 목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겠죠. 디자인의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디자인의 기능, 일단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차별화된 고유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상품과 주변 제품과의 관계, 그리고 전체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함께 전체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고유 기능, 전체의 일부의 기능,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기능을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효용 가치를 실현시키는 실용적 기능, 그리고 심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미적 기능도 역시 디자인의 기능으로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 기능,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실질적 기능, 상식적 기능, 미적 기능 등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것들을 전부 포괄적 기능으로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터 파파넥 선생님이 말씀하신 복합 기능 뭐였죠? 미용방, 태연필, 미학, 용도, 방법, 텔레시스, 목적이죠. 연상, 필요성, 미용방, 태연필, 6가지가 있었고요. 라바식 분류 어떤 것이 있었나요?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실제적 기능, 그리고 심미적 가치, 아름다움의 욕구를 채워주는 미적 기능,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거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상식적 기능, 이렇게 실질적 기능, 미적 기능, 상식적 기능 3가지로 분류해 봤었죠. 디자인의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굿 디자인, 좋은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한목적성, 그리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신미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경제성, 그리고 유니크한, 차별화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독창성, 다양한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질서, 여기서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으로 나눠서 이 합리성과 비합리성 간에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질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합리성 뭡니까? 기능, 한목적성 같은 객관적인 제품이 지향하는 특성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비합리성 어떤 것이었나요? 신미성, 미적인 가치 같은 주관적인 가치들을 비합리성이라고 나눠서 생각을 해봤었죠. 이러한 합리적인 부분, 비합리적인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접 조건, 영향 요인이죠.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 디자이너나 디자이너가 속한 그 집단의 가치관, 사상이 되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 사상, 그리고 민족성, 그 시대의 유행, 트렌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기후와 풍토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나 국가가 가진 지역적인 특성들, 그리고 녹색 성장, 친환경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적인 특성도 같이 고려를 해서 임프로브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개선을 시키는데 문화 그리고 그 제품이 속한 사회 집단의 어떤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그런 문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문화적인 특징을 잘 살리면서 조금씩 개선해가는 것, 문화성이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디자인의 목적, 목표, 기능, 그리고 디자인의 조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구성 요소라는 것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협의의 의미로서 디자인 중에서도 어떤 조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떠한 조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무엇입니까? 네, 점입니다. 기하학적으로 봤을 땐 어떤가요? 크기를 갖지 않고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위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넓이를 갖지 않는 대신에 지정된 위치, X축에서 얼마, Y축에서 얼마, Z축에서 얼마, 이러한 위치를 갖는 것, 그것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형 요소의 점은 어떻습니까? 조형 요소로서의 점은 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런 점, 이런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선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회화를 그린 대표적인 화가 세라가 있죠. 여기 있는 그림은 무엇인가요? 이 그림은 그 유명한 세라의 그랑자드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확대해 살펴보면 이렇게 점묘로 점을 찍어서 그림을 이루고 있죠. 다음은 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점이 선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점이 이동하고 남긴 경로, 바로 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이어진 동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과정, 연이어진 동작의 선, 그리고 역시 선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선이 직선이냐, 수직선이냐, 수평선이냐, 사선이냐에 따라서 각각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미지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직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경직됐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남성적이죠. 반면에 곡선은 어떤가요?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이 이리저리 휘어지면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완곡한 곡선들,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들은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우아한 동적인 표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직선에도 직선과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직선은 다시 가로, 횡적인 요소로서의 수평선, 그리고 세로, 종적인 요소로서 수직선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먼저 종적인 세로의 선, 수직선 어떻습니까? 똑바로 90도 각도로 세워진 선, 고결하고 상승감이 나타나면서 희망,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희망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반면에 언제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쓰여질지 모르는 그러한 긴장감을 또 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수평선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0도에서 180도 사이를 잇는 그 수평선, 횡적인 선이죠. 고요한 느낌을 줍니다. 고요한 느낌 때문에 안정감, 정지된 느낌, 이러한 느낌들을 통해서 평화로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사선은 어떨까요? 한 45도 각도로 그어진 선. 불안하죠? 위로 올라간다거나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동적이고 불안하면서 강한 표현에 사선이 쓰일 수 있겠죠. 다음은 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런 선들이 이어져서 선으로 갖춰진 공간이 되면은 그 선이 갖춰진 공간은 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이 움직여서 맞닿은 이 공간은 면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면은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입체를 구현해내는 3D 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면을 만듭니다. 면을 만든 후에 어떻게 하나요? 로프트, 위로 올리는 기능 같은 걸 써서 면이었던 것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을 가진 형태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면이라는 것은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작용을 한다. 되겠죠? 특징은 선이 움직인 자체로서 두께가 없기 때문에 높이가 없기 때문에 넓이만 갖추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형적인 면 어떤 건가요? 기하학적인 면들이죠. 삼각형, 사각형, 원형 그런 것들이 있겠고, 무정형적인 면은 무작위로 생긴 마구마구 그려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린 것들도 무정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 선, 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 조형의 기본적인 형태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겠습니다. 점선면을 통해서 입체, 공간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입체를 봅시다. 입체, 두께, 부피를 지닌 물체, 공간이 입체가 되겠죠. 이 입체는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면이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해서 형태가 형성이 되죠. 밑에 그린 예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이러한 면이 지정된 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입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부피를 지닌 물체 또는 공간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체의 형태는 보는 방향이라든가 각도에 따라서 다른 외곽선이 형성이 되죠.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이 물체를 앞에서 보았을 경우는 어떨까요? 면과 같은 이런 형태가 보이겠지만 지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위치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나나요? 이런 식의 다른 외곽선의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체의 형태는 보는 방향, 각도에 따라서 외곽선이 다르게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색도 역시 조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색을 다른 의미로 이제 빛깔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색은 다양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분하게 진정을 시키는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흥분을 하게 하는 역할, 차가운 느낌을 주는 역할 혹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역할, 화려한 느낌 혹은 수수한 느낌, 부드럽거나 딱딱한 그런 느낌도 색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겠죠. 이 색과 더불어서 어떤 오감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 질감이 있을 수 있겠죠. 질감은 시각적 질감과 촉각적 질감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각적 질감이란 무엇인가요? 눈으로 봤을 때 그러하게 느껴지는 것,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 뭐 인쇄라든가 아니면 컬러의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질감, 시각적 질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촉각적 질감은 무엇인가요?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만졌을 때,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질감. 예를 들면 고유한 재료의 촉감이라든가 아니면 촉감이 거의 느낄 수 없는 매끈한 물체일지라도 거기에 조각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음각으로 판다거나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질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촉각적 질감의 연출 방법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자연재료를 사용해서 질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그 물체가 지닌 고유한 질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료 상태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질감, 자연재료로서의 질감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료 변형이 있습니다. 가공을 할 때 재료를 변형시키는 것이죠.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출을 할 때 안에 금형을 어떤 식으로 금형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질감의 느낌이 나죠. 아주 매끈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죽처럼 여기저기 자잘한 주름이 가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샌딩을 해서 약간 리니어한 거친 면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세한 사포질을 한 것처럼 이렇게 무광택이면서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금형 처리를 함으로써 어떤 촉감을 부여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재료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복합은 무엇인가요? 여러 재료를 혼합해서 유기적으로 물에 설탕물을 섞듯이 섞어서 다른 질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질적인 재료를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이게 화학적으로 섞이진 않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결합을 시키면서 다른 느낌을 동시에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이제 재료 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 입체들이 모이면 형태를 형성하게 되죠. 이 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형과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형이라고 하는 것은 shape입니다. shape. 어떤 외곽선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의 흐름, 이런 것을 이제 shape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평면적인 2차원적인 형상을 흔히 shape이라고 하고요.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크기, 색채, 질감을 가진 모양, 덩어리죠. 덩어리, 입체적인 형태를 지닌 덩어리를 이제 form, 형태라고 합니다. 형태의 종류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연형과 추상형.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사물이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 그것을 이제 자연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은 사진에서 이 풍뎅이가 자연형이다 하면 이 자연 형태를 좀 더 다듬고 축약시켜서 무언가를 상징하거나 의미하는 축약적인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추상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상을, 어떠한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단순하던 형태, 추상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살펴봤던 풍뎅이를 자연형이라 한다면 밑에 보이는 폭스바겐 비틀, 뉴비틀 이런 차량들은 풍뎅이의 추상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직선형과 곡선형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직선형은 뭔가요? 딱딱 떨어지는 형태들, 이것을 직선형이라고 볼 수 있고, 곡선형은요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러한 형태들, 이런 것들은 곡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차량에서 본다면 뉴비틀이나 비틀 같은 경우에는 곡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선이 엣지가 좀 져 있죠. 직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지티브형과 네거티브형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포지티브형이란 무엇입니까? 평면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록볼록 양각되어진 위에 올라온 형태들, 이것을 포지티브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일정한 형태에서 파여진 이러한 형태를 음각, 네거티브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과 형태, 그리고 형의 종류, 자연형과 추상형, 직선형과 곡선형, 포지티브형과 네거티브형이 있다 학습을 했고요. 빛과 운동 살펴볼 수가 있겠죠. 조형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빛과 운동을 같이 넣어놨느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키네틱 오바트 같은 경우 어떤 빛을 이용을 해서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도 역시 이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과 운동을 한데 묶어놨습니다. 빛, 시각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길이의 파장, 이것이 바로 빛이 되겠죠. 조형 대상의 빛 무엇인가요? 물리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빛과 함께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빛의 영향,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합쳐서 조형 대상으로서의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임이죠. 가시적인 감각 형태 하나입니다. 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요소죠. 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움직임.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기들이 잘 때 위에 살살살살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도 운동을 하는 인공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오브제 모빌의 한 종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형물, 이런 것들을 이제 오브제 모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옵아트가 있습니다. 옵티컬 아트죠. 광학적 아트. 빛을 이용을 해서 움직임을 주는, 빛을 이용한 효과를 이용하는 그런 예술이 옵아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옵아트 그러면은 착시 현상을 이용을 해서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인데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것, 이런 건 이제 옵아트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키네틱 옵아트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빛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에게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키네틱 옵아트가 되겠습니다. 운동감을 일으키는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한 옵아트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한번 볼까요? 형태의 반복. 일정한 형태가 반복되면은 시선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착시 현상을 느끼게 되죠. 애매한 윤곽선. 윤곽선이 애매하면 눈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무던히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감을 갖게 되죠. 이미지가 중복되었을 경우도 역시 어떠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죠. 방향과 속도를 이용한 경우, 그리고 대비와 잔상을 이용해서도 정지된 이미지로부터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하죠. 다음에 중요한 조형으로서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특히 현대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이런 시대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죠. 기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의 개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인쇄되어진 신문, 잡지, 만화, 그림자 같은 경우에.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들, 멀티미디어나 아니면 LED 스크린 같은 것들, 인터넷이나 우리 흔히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바일 미디어 같은 경우, 움직임을 갖습니다. 정지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UI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든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든 대화할 수 있게 움직임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갖는다는 것, 시간의 흐름을 갖는다는 것, 이미지의 움직임이라는 요소가 시간과 더불어서 부여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디자인 구성 요소로서 시간이 갖는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란 평면에서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조형이 위치하게 되는, 아니면 그 조형 자체로 존재하는 공간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공간이라는 것은 양감을 갖는 거죠. 부피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나타내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크기에 의한 공간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크기에 의한 공간. 자, 어떻습니까? 맨 아래, 중간, 위, 이런 식으로 공간이 형성된 느낌이 들죠. 원근에 의한 공간, 뭐 이런 거죠. 원근 법칙에 의해서 어떤 소실점이 생기고, 이렇게 소실점을 향해서 대상물들이 이렇게 축소되어져 가는, 이런 것이 이제 원근에 의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첩에 의한 공간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죠. 물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유추해서 이게 맨 아래 있는 물체고, 그리고 이게 맨 위에 있는 물체구나, 이런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중첩에 의해서도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투명에 의한 공간, 이것은 무엇일까요? 중첩에 의한 공간과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렇게 중첩이 되어지는, 중첩이 되어지는데 중첩이 투명해서
겹쳐지는 부분들과 부분들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위쪽에 존재하는 공간과 하단에 존재하는 공간이 구분이 가능해지겠죠. 이랬을 때 이제 투명에 의한 공간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또 원근에 의한 공간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직선 원근법, 아까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이런 소실점이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직선 원근법이 되겠고요. 대기 원근법, 흔히 이제 소멸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안개 원근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또렷하고 선명한 반면에 뒤에 있는 것들은 희미한, 흐릿한 이런 것들, 앞에 있는 것은, 도출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선명하고 대비가 뚜렷한 반면에 뒤쪽에 있는 것은 흐릿해서 뒤로 물러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대기 원근법. 흔히 소멸할 때 이제 안개 원근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과장 원근법. 어안렌즈 같은 것을 이용했을 경우에 굉장히 앞에 있는 것은 크게 느껴지고 뒤에 있는 것은 작게 느껴지죠. 그리고 어떤 사물을 촬영을 한다 했을 때 앞을 굉장히 크게 하고 뒤를 확 물러나게 보이게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칼을 이렇게 들이밀었다 했을 경우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이런 것이 이제 과장 원근법이 되겠죠. 다각 원근법이라는 것은 마치 입체파처럼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는 인물이나 대상물들을 한 평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다각 원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구성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저희 시간에서는 제가 나열한 순서입니다. 점선면, 그리고 면이 이루어진 입체, 그 위에 색, 질감, 이런 색, 질감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형상이 나타나는 형태, 쉐입과 폼으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빛과 운동, 시간, 그리고 그러한 입체물이 존재하는 공간, 이것을 이제 디자인의 구성 요소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 조형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